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성공하기, 행복하기가 아니라 실패하기, 그것도 빠르게 실패하기라니 당황스러우신가요? 실패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실패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저처럼 매사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책이 분명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조금만 진행이 안 돼도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겁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심해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알고 있는가?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5년, 3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실천거리에 질려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빠르게 실패하기의 출판사인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책방차차 구독자분들을 위해 도서 증정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응모는 9월 1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즐거움 측정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느 날 당신의 증조부가 방금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그분을 거의 모른다. 가족들로부터 그분이 좀 괴짜라는 말을 들어왔을 뿐. 그나마 몇 번을 배웠을 때 당신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귓볼에 대고 샤잠 하고 소리치며 장난치던 일뿐이다. 때문에 그 유언장을 읽는 자리에 당신이 초대됐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하다. 당신은 낯선 이들로 가득 찬 무거운 분위기의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막 도착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가자 증조부가 꽤나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더구나 그가 당신에게 1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게 아닌가. 하지만 유언에는 특이한 조건이 있었다. 증조부는 괴짜 발명가였다. 그가 가장 아끼는 발명품은 즐거움 측정기라고 불리는 손목에 차는 기계로 차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측정한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지, 호기심을 갖고 삶에 감사하는지 측정하는 기계다. 즐거움의 정도는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 측정되는데 1은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을, 10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의 행복을 가리킨다. 유언의 조건은 즐거움 측정기를 늘 차고 다니는 것이다. 이 기계는 매일 당신이 느끼는 즐거움 지수를 변호사 사무실로 무선 전송한다. 만약 1년 동안 지수가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증조부가 남긴 1억 달러의 유산은 당신 것이 된다. 하지만 하루라도 7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유산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이 도전을 받아들여 즐거움 측정기를 차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이제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단 하루도 완전히 순수한 기쁨을 느끼지 않은 채 허비해 버리지는 못할 테니까. 여기 질문이 있다. 도전 첫날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테드 홀랜드와 데이비드 웨일런에 져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으로만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그리고 시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양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필자는 해당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한다. 이 실험에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최근에 자부심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능력 바뀐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이 실수투성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당당한 초보자.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재현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의 이점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난다. 그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캐롤 드웩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2개 조로 나눴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예를 들어 어머나 거의 다 맞췄구나,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네와 같은 칭찬이다. 두 번째 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봐 등이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으로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2개의 시험지 중 하나를 선택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지였다. 다른 시험지는 앞서 풀었던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지를 선택하는지 지켜봤다. 결과는 이랬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드웩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심지어 2학년 정도 앞선 수준의 문제들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돌려줬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으며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드웩은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드웩은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마지막 실험을 이어갔다. 처음과 동일한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같은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드웩은 이렇게 말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셈이죠.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되었고요. 드웩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멋진 목표는 언제나 좋은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큰 성공을 격려받는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과학 경진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최고의 시험 점수를 받으라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성공에 대한 격려는 교육의 핵심이 된 듯하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이든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평균을 웃도는 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앨런은 35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매일 오랜 시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일하고 책상에 앉은 채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습관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8년간 서서히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더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바쁘지 않을 때 해야지 라고 미루기 십상이었다. 어느 날 앨런은 소프트웨어 개발 컨퍼런스에서 받은 파란 티셔츠를 입고 쇼핑몰에 갔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바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자신의 것과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쇼핑하는 어떤 배 나온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앨런은 그 남자가 전시장 유리에 비친 자신임을 곧 깨달았다. 자신의 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다니 정말 충격이었다. 적어도 13kg 정도 체중이 증가한 탓이었다. 자신의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하며 이제야말로 체중 관리를 해야 될 때란 걸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큰 변화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1년 안에 13kg을 감량하고 추가로 첫 마라톤도 완주해야지라는 야심찬 목표였다. 본격적인 체중관리 계획을 세우니 한결 힘이 솟았다. 앨런은 내친김에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에 직원 전용 피트니스 센터가 있지만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근 헬스클럽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시설에 대해 직접 평가하며 자신에게 적격인 헬스클럽을 찾았다. 결연한 의지를 굳게 지키려는 다짐으로 3년 멤버십에도 등록했다. 멋진 운동복과 운동화를 새로 사고 운동 계획도 세웠다. 매주 3번은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고 3번은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나머지 하루를 쉬면 되잖아. 첫 헬스클럽 방문날 앨런은 하루 종일 일한 탓에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계획대로 1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 그 다음 날은 첫 달리기 연습 날이었다. 전날의 격렬한 운동 때문에 몸이 쑤셨다. 30분 정도 뛰고 나니 숨이 턱에 차는 느낌이다. 그래도 3km를 걷고 달리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 앨런은 몹시 피곤했다. 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구석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체중이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체중을 재보니 1kg이나 증가한 게 아닌가.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직장에서는 까다로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앨런은 잠시 운동을 중단하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1, 2주가 지나고 어느새 5주가 되었다. 그 사이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 업무는 절정을 향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계속됐다. 앨런은 헬스클럽에 등록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2년 후 그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앨런의 운동 계획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목표는 매우 당찼다. 연말까지 13kg을 빼고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결심은 결연했다. 그러나 앨런은 운동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간단한 이 사례로 큰 성공을 노리는 목표 지향적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로 둔 성공의 크기가 매우 크다. 그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전 중도에 멈춰버릴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정작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행동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작은 행동이 의욕의 스위치를 켠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일과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해보자.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그만두고 산책을 하는 일이다. 물론 밖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 걸음을 내딛어보라. 이내 걷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중연설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별 수 없다.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처음 몇 번은 떨리기 마련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라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 환경, 직업, 인간관계, 창의적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불안함과 의구심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된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당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던 일에서라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걷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우리는 병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며칠을 꼬박 세운다. 매일 일어나 일하러 간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행동하는 우리의 힘은 흐릿한 기분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회를 잡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종종 좋은 일이다. 미지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확장하고 개인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혁신가, 사업가,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끝없이 배우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와이어드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의성은 그저 대상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해냈냐고. 아마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 약간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요.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경험에다 새로운 것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한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것이죠.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경험, 장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흥미를 조출하고 격려하는 선생님, 부모님이나 멘토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상적인 성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겪는 경험과는 대조적이다. 4살 무렵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도 6살이 넘어갈 때쯤엔 질문이 급격하게 줄고 만다. 아마도 질문을 격려하기보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아이들은 호기심보다 선생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벌써 파악하게 된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기회를 보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된 메커니즘과도 같다. 흥미를 잡아끄는 것이 있을 때, 기대하지 못한 흥분에 휩싸일 때, 관심도 없던 일에 갑자기 끌리게 될 때 자신을 믿으라. 호기심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안내자 역할도 자처한다.
그저 골목길에 본 신기한 가게에 들어가거나 친구 책상에 놓여 있는 책을 보거나 낯선 길을 따라 운전하는 것,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위키백과에서 기사를 찾는 일 정도면 되는 것들이다.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 궁금증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읽어드렸던 에피소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1년 동안 즐거움 측정기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1억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책을 읽고서도 한참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 상속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였겠죠. 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다가 괴롭고 힘들라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1년간 높은 수치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1년 내내 365일 동안 즐거움을 7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 그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사실 한 열흘 정도는 유산 상속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즐거움의 수치가 8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유산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뭘 할까만 생각해도 즐겁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뭘 하면 좋을지가 딱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뭘 하면 늘 즐거울까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무엇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쉬운 조건처럼 보였는데 막상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빠르게 실패하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책 빠르게 실패하기는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